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와 함께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들어가. 부동산이 참 어딜 가나 얘기를 해도 이제는 한 몇 년 전과는 달리 진짜 거의 죽창 들고 막 이렇게 댓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찌 보면은 좀 그만큼 어찌 보면 지난 2년 사이에도 나의 전 재산이 이제 집에 아파트에 묶인 분들이 많아졌구나. 어쩔 수 없이 한 70%의 자산이 또 부동산 비중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멘트를 하면은 되게 좀 여론의 부담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그냥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해야죠. 들어야죠.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6.27 때도 그렇고 11.5도 그렇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2번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9.7 공급 대책은 좀 실패로 귀결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수요 억제책을 좀 먼저 평가부터 해주세요. 일단은 상승세는 멈췄는데 이게 그냥 거래를 묶어 놓으면서 상승세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하시던데 뭐 주식시장에서도 뭐 그 사이드카라든가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이제 아예 그냥 거래를 정지. 정지를 시켜버리는. 저는 그래서 이번 그런 대책을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식의 표현을 썼더니 아파트 주거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주식에 비교하냐 이제 그렇죠.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특히 제일 뜨거웠던 데가 마포, 성동, 강동 이런 한강변이었는데 왜냐면 강남 3구는 워낙 가격이 높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상승률로 따지면은 이제 확실히 좀 목에 차는 모습은 있었는데 특히 마포, 성동, 강동이 올해 토어제 풀리고 나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한 마포에 연초에 한 19억 하던 아파트가 9월까지 보면 한 26억까지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30% 가까이 오르는 일이 생기니까. 근데 사실 그 반년 사이에 어떤 내러티브도 달라진 건 없어요. 반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뭐 확 다를 건 없거든요. 항상 작년부터나 재작년부터나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딱 2가지인데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공급 부족. 오로지 그 2가지. 강력한 2가지. 항상 그 2가지고 그 2가지는 작년 연말에도 올 초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공교롭게 토어제 풀었더니 그냥 막 그 2가지 논리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막 30%를 막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과열이라는 그런 판단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과열은 한 번은 이제 아예 거래 정지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섰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다급했던 거죠. 그렇죠. 두꺼비 좀 내려야 됐던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뒀다가는 계속 더 올라가는 왜냐면은 정말 그때 저도 계속 그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강남 3구가 토어제로 지정돼 버리니까 아직은 갭 투자가 가능한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으로 몰려갔고 근데 그 몰려가는 것도 이제 지방의 부자 이런 분들이 그냥 전화해서 지금 갭 투자 쓴 거 뭐 있냐 한 다음에 뭐 있다면 바로 그냥 돈을 그냥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데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게 너무 세니까 다주택자가 추가 투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의 원정 맞습니다. 지방에 나 빌딩 팔고 마포 아파트 성동구 아파트 하나 사겠다 이거로 바꾸겠다. 혹은 뭐 지방에 이제 의사에서 되게 이제 돈은 많으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나는 지방에서 의사하느라 근데 서울에서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서울 집 가진 거 그거로 저렇게들 부자 되고 못 참겠다. 막 뭐 여러 가지 지방의 이 소외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소외 심리까지 같이 겹쳐서 더 늦기 전에 지방은 이거 갖고 있어봐야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것만 같고 이거 이참에 팔고 아직은 갭 투자 가능한 저 한강변 아파트들을 사자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도자들도 아니까 그냥 걷어들이고 그냥 호가를 계속 더 높이고 설마 이 호가에도 살까 싶은데 그거를 막 이제 체결을 막 딱딱 시키면서들 사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요 과열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도 미쳤었고 11호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도 뭐 집주인들은 계좌번호 안 주고 그런 양상이 계속됐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랑 이제 공급 부족 외에도 민주당이 되면 또 이제 집값이 폭등한다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내러티브까지 다 같이 겹치면서 이게 조바심을 이제 너무 끌어올렸고 그 조바심이 어찌 보면은 마포, 성동, 강동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진짜 빚을 많이
많이 내가면서들 공인중개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빚을 한 10에서 12억 막 이렇게씩 내면서들 그 사다가 똘똘한 채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그러다가 대출 규제가 딱 이제 6억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죠. 딱 생기고 나니까 아직은 갭 투자는 되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현금 여력 있는 그렇죠. 있는 분들이 이제 수요는 분명히 들어왔고. 10억, 12억까지 대출 받았던 분들 이런 수요는 사라졌지만 먼저 탈락. 예. 하지만 이제 갭 투자로는 살 수 있는 수요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쫙쫙 이제 들어오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야 이제는 갭 투자도 막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예 서울 전역을 그냥 딱 토어제로 이제 묶어버리는 뭐 그런 지경으로까지 어찌 보면 뭐 이게 시장은 옳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시장은 항상 또 시장 실패라는 것도 이게 버블을 한 거는 꺼지고 나봐야 아는 그렇죠. 거라서 아직은 안 꺼졌으니까 우리가 이러지 사실 벌써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 틀렸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되게 이제 막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금리 인하 끝났다고 채권시장은 이제 벌써 이게 온 거고 그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 지금 시장 금리는 5, 60bp씩 올라버렸고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거 다 부담을 올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도 금리 올랐다는 걸로 막 저기 강남나 이런 데도 조정이 왔는데 맞아요, 22년. 네, 유사한 그때만큼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일단 잡히기는 했으나 말 그대로 그건 거래이고 두꺼비 집 내렸으면은 언젠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이제 동결만 해놓은 건데 시장이 또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정부도 약속을 한 게 추가 공급 대책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135만 호 뭐랬더라 이거 착공 그쵸. 기준으로 내놨을 때 그 연간 이후에 27만 오히려 원씩은 하겠다 착공을.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더 불타올랐어요. 아 네. 저거 안 된다. 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연말로 가고 있긴 한데 연내에 뭔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가이드라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급이 뭐 빵 굽듯이 금방 되는 건 아니야라는 학습 효과를 가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들이 워낙에 다수의 전문가 얘기들과는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싫어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공급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킨 사례는 전혀 없거든요. 과거에도. 옛날 거의 노태우 정부 그렇죠. 많이들 말씀하신 게 노태우 정부 사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뭐 요 얘기도 이제 공급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로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사실은 옛날 집값은 우리나라가 집값의 실거래가를 취합한 게 200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 과거는 사실 다 어떤 그냥 쌓여있는 호가 자료들 뭐 이렇게 그런 지수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뭐 그거라도 아쉽지만 그거라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노태우 정부가 1987년에 대선 때 공약으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컸으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큰 소재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정작 87년에 이걸 발표했는데 88, 89, 90년은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급등했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 그 이후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은 심지어 전국이거든요. 전국의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정도였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얼마나 많이 올랐었겠습니까? 저 기간 동안. 발표 이후에는 그렇죠. 계속 올랐다? 그렇죠. 발표 200만 원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사람들은 뭐 그게 뭐지? 그냥 그거보다는 올림픽이나 막 이런 거나 더 신경 쓰면서 뭐 올림픽 전후에서 워낙 경기 좋았던 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특히나 올림픽도 서울에서 열리고 하니 그쵸. 서울로 막 또 인구도 계속 그때 몰리던 시기고 그래서 이때 이 발표 후에 3년 동안이나 집값이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1년부터 이제 일산 분당이 막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슥 이제 안정기가 이렇게 오기는 했죠. 근데 이거를 두고 그러면 야 그래 역시 때려 지으니까 이제 그 뒤로 안정되지 않았냐 시차를 두고 라고나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장 가격이란 게 급등하고 나면 거기서 더 급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의 어떤 후과로서 좀 안정이 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확실히 이때가 경제 성장률이 요 뒤보다는 좋았던 워낙에 88 올림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워낙 좋았던 시기에서 좀 둔화가 된 시기라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작동을 좀 한 거지 이렇게 오로지 공급만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기는 근데 어쨌든 뭐 자연 조정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급은 확실히 일조를 했고 여기서 결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공급 계획이 집값을 잡았었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과거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가 참 집값을 잡는데 심지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줄여버린 그러니까 강남이 실제로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 시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 어떻게 옛날 저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의 그런 이상적인 거를 좀 달성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야 보금자리 주택이 뭐 이제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지가 다 그때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인서울은 이 서울 세곡 네곡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세곡 네곡도 보시면은 강남 서초긴 하지만 약간 그 강남 서초 중심으로 가기는 교통이 좀 불편한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린벨트였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공급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나중에는 여기 서울 고덕이라든가 과천 지정타라든가 이런 데들은 계획은 이랬는데 당시 하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무산되거나 아니면 그냥 공급 계획이 훨씬 더 축소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인서울도 아닌 이런 데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먹힐까? 사실 97 대책이나 하다못해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11월에 발표했던 게 서리풀에 2만 세대 공급하겠다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보금자리 주택 때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입지나 양이나 상당히 강력한 너무 좋은 입지에 그렇게 2만 세대나 낸다고 하니까 그런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서초구 집값은 뭐 아시다시피 더더욱 폭등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 계획 발표가 집값을 안정화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예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공급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냈어도 심지어 노태우 200만 호라는 그 신화적인 그것도 공급 계획이 집값을 바로 안정화시키진 않았다. 그러니 어찌 보면 공급 계획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어. 이거를 가지고 기대했다가 실망 그래서 달린다. 이거는 글쎄 뭐 공급 계획에 기대치를 둘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은 계획이고 그래서 실제 입주장이 돼야 실질적인 이제 가격에도 뭐 전세 가격에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뭔가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로 이제 인플레이션 잡을 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같이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도 역시나 기대 심리를 잡아야 하니까 5년 뒤라도 뭔가 공급 이만큼 하겠소라고 기대 심리를 잡아놓고 당장에 뭐라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호 서울을 다 또 경기 지역 일부까지 토호제로 묶어버린 거 영원히 갈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없죠. 대통령실 그 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본인들도 실토하더라고요. 이거는 임시적인 정책이라 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언제 풀 것인지 혹여나 공급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나 풀 수 있을지 그럼 푼다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토어제를 뭐 그땐 정말 서킷 브레이커 딱 거느라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걸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슬슬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렇죠. 약간 사실상 서울 동북부나 이제 서남권은 별로 이렇게 집값 오른 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과열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같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다 같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뭐 순차적으로 이제 좀 해제를 해 나가는 게 맞고 아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순차적인 해제. 네, 좀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공급 대책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새집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뭐 계획으로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 심리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람이 누구나 두 번 똑같은 일을 겪으면 그거를 패턴으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만으로. 두 번 같은 경험을 하면 다음에도 이럴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거 뭐 뇌과학 심리학에도 나오는 건데 패턴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다. 거기서 막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의미 부여하려고 하고. 그래서 두 번만 겪어도 다음에도 이럴 거다라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딱 그 썰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이게 지금 두 번의 사례가 지금 그렇죠. 너무 강력하긴 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네. 정부 이랬으니까 이번에 또 민주당내 하는 그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서울의 집값이 네. 약세장이었던 시기는 이제 푸른색으로 음영 처리한 건데요. 보시면 최근 주의예요. 최근 10년에는 약세장이 두 번이 있기는 했어요. 네네네. 두 번이 있기는 했는데 이 두 번이 기간이 반년 정도밖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됐었다는 거죠. 짧은 약세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10년의 경험에서 두 번이나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설사 약세장이 와도 그 기간은 짧고 그러고 바로 V자 반등을 한다. 그런 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보시다시피 사실 이 모든 약세장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파트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어떤 약세의 트리거가 분명히 되기는 합니다. 보시면 이 약세장들이 다 금리 인상일 때 약세장의 어떤 트리거가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금리를 한 초저금리지만 두 번쯤 올렸을 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좀 흔들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금리를 쫙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저금리였는데 더 초저금리로 가버리니까 집값이 이렇게 돼버렸고, 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집값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2022년에 막 역전세난과 막 갑자기 막 강남도 20%씩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는데, 당시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이 좀 다치는 정책, 신생아 특례, 뭐 신혼부부 특례도 그렇죠. 많이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도 예. 이제 한 40조 정도나 이제 여유자금을 이제 써가면서 좀 부양을 부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의 조정기가 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껏해 한 반년 정도였었다 보니 이제 서울 학습 효과. 아파트는 그렇죠. 이제 뭐 조정이란 없고 와도 일시적이다인 거죠. 떨어지는 건 잠시. 그렇죠.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네, 학습이 된 건데, 보시면 저는 이제 과거 통상 이제 2008년부터 2015년 요때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했어서 이 이명박 정부 시기를 똑똑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 시기는 약세장이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특히나 서울, 그리고 비싼 집일수록 더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 그게 그 박근혜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빚내서 집사라로 집사로까지 이어지고 집차를 두고 바닥치고 올라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갔었죠. 예. 그런데 이때 보면은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럼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약세장이 길었냐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있었잖아. 그래서 뭐 금융위기의 여파로 뭐 그랬나 보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금융위기는 약간 미국과 유럽 쪽의 일이었고 우리는 중국 덕분에 저식이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2010년대 환율도 굉장히 그렇죠. 안정적이고 예. 수출도 중국 덕분에 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우리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도 뭐 반포니 뭐니 값 떨어졌었지만 그래서 금리를 쫙 낮췄더니 2009년에 V자 반등이 오긴 했었습니다. 부동산이. 예. 그런데 2010년부터 다시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 빡세게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심지어 2010년부터는 금리도 인상을 막 하다 보니까 지방은 좀 풀어줬는데 서울 수도권은 LTV 같은 것도 50%, 40% 이렇게 굉장히 낮게 하고 그렇게 규제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금리도 인상하고, 그런 와중에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너무 심각해서 나 맨날 은행들한테 가계부채 막 늘리지 말라고 막 이런다 막,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이나 정책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좀 타이트하게 이걸 가져가다 보니까 2010년, 11년 즉 2년째 집값이 반등을 안 하니까 사실 저 때도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착공 물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지만 2010년, 11년 한 2년쯤 하락장을 겪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뭐냐면 6개월이나 1년도 안 되는 하락장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못 바꾸는데 2년쯤 약세장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약세장이 또 그때는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한 2년쯤 되면은 그때 나온 말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일본 된다, 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그러면서 그때 건설사도 많이 망하고 막 부동산 관련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치 지금 중국 뭐 본 것처럼요. 그래서 오죽하면 2012년쯤 되면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슬슬 수도권도 좀 약간 풀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2012년 7월부터는 금리 인하기를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약세장이 더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세장이 2년쯤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부동산 끝났어 이래버리니까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상당히 공급도
좀 적은 편이었고 금리를 인하한데도 이때도 집값이 안 오르고 약세장이 더 길어졌다라는 건 약세장이 그만큼 2년쯤 겪으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변해서 이 기대 심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약세장이 더 길어졌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 기어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좀 사라 이렇게 이거를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그때 그 빚내서 집 사라 할 때도 사회적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빚내서 집 샀다가 저 집 떨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느냐. 예. 정부가 뭐 가계부채를 조장한다. 근데 그러다가도 집값이 바로 올랐던 것도 아니고 좀 한 2년? 맞습니다. 한 실제로는 가까이 좀 처음에는 올라. 맞아요. 처음에는 강남 정도나 좀 오르다가 이게 마포성동, 강동 이런 데도 한 2017년 이쯤 돼서부터야 즉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부터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긴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도 정부가 정말로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원한다면 기대 심리가 중요하고 그 기대 심리가 바뀌려면은 최소 1년 집값이 지지부진한 기간이 최소 1년은 돼야 되고 2년이면 너무 확실하고 그 정도를 이제 정부가 인내를 할 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값 안정 혹은 하락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아마 난리가 날 거거든요. 막 빨리 뭐 풀어라 뭐 이런 거 해라. 막, 그런 거를 분명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폐지해라. 건설사들을 지원해라. 막 이런 말이 나와도 일단 그때 참 어찌 보면 그렇게도 정부가 그거를 버텼어요. 그냥 그런 요구들을 그냥 안 들어주고 2010년, 11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2010년, 11년에 그런 요구들이 막 들어와도 정부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덕분에 수출이 되게 잘 되고 한마디로 우리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까지 이렇게 부양을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여유 그건 정치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면 당연히 어느 정부나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수를 살리고 하려면 부동산은 뭐 특히 지금 계속 하락장을 돈 쓰게 하려면 자산 효과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유지하냐 그러니 가계부채 뭐 심각하고 알겠는데 지금 어떡하겠냐 수출도 답 없지 다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뭐 건설 이쪽이라도 해봐야지 뭐 아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갔을 텐데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수출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내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지금 좀 디레버리징의 기간으로 삼을 만하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이 미국 덕분에 지금 성장이 나오고 수출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요구는 분명히 계속 있을 텐데 부동산을 부양해라 뭐 지금이야 뭐 집값이 높지만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한 1년 막 이렇게씩 진행이 되면 다시 막 풀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부는 막 고통받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이런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이 AI 혁명 덕분에 좋다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 저랬듯이 우리도 한 그거를 정부가 최소 1년 넘게 버텨주면 2년이면 너무 확실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서 규제를 무조건 풀더라도 그렇죠. 풀더라도 나중에 가서 풀더라도 그냥 굳이 뭐 사람들이 집을 막 사려고 하지 않는 사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요즘은 특히나 저 때보다도 더 유튜브 덕분에 정보의 홍수가 돼서 막 금 올라요 비트코인 올라요 미국 주식 올라요 오른다는 거 너무 많이 방송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 저것들은 막 오르는데 집은 안 오른다? 그러면 그냥 엄청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만 좀 길게 확보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다. 저는 좀 그 부분이 한 가지 좀 희망?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는 결국 심리이고 투자 시장도 거의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집값이 잡혔다라는 학습 효과나 혹은 패턴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양해야 할 정도로 잡아놔야 하는데 다만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기는 좋아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요 조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좀 정치적으로는 항상 이게 결국 정치 얘기되는 건데 경제로 보면은 버블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가계부채도 더 안 느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근데 결국 정치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모두가 그런 힘들면 학습 효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근데 말짱 꽝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경기가 좋아서 모두가 힘든 상황은 아니라면 그러면 정치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니까요. 그게 저는 솔직히는 지난 정부 때가 마침 금리도 막 많이 인상하고 해서 또 마침 또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이제 보수 정권이기도 하다 보니 한 번쯤 부동산 침체를 용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그때는 또 야 이렇게 저성장에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어쩌겠냐 이거라도 해야지 좀 약간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좀 싶긴 하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금리 막 치솟으면서 이른바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면 부동산 시장 다 망가지고 그렇죠. 네. 내수 순차적으로 망가진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어서 네. 이른바 뭐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처럼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네. 이런 네. 작전 네. 그리고 들어갔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수출 기업들 이런 상황도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는 또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고 뭐 약간 좀 굳이 따지면 뭐 그게 더더욱 이쪽으로 선택을 몰았던 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는 좋아지니까 부동산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필요 조건은 충족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금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네, 네. 이것도 분명히 순차적으로 보면 변동금리나 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텐데 맞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도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1서두에서 이제 그 상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의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은 강남과 해운대구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항상 보면 기준금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왔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월세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면 그게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준금리 내린 만큼 집값도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임대료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진 것인데 이게 뭐 잠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기준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이 월세 수익률이 아니면 기준금리랑 최소한 같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게 2024년 5년부터는 기준금리는 지금 2.5% 여기 있는데 월세 수익률이 여기 지금 1.5% 가까이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과거의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도 야 장기 PR이 20인데 지금은 미국 주식 뭐 PR이 30이야 그러면 이제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이것도 어찌 보면 야 그래도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랑 같거나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았었는데 과거 추이는 지금은 기준금리보다도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게 그동안 하도 금리 인하한다 이 내러티브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도 그래서 장기채를 막 사는 플레이어들이 있었듯이 어찌 보면은 이게 기준금리가 그래 그래서 1%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정당화되는 또 그런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멈춰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긴 당연히 이제 큰 부담을 느끼고 점점 이렇게 좀 기준금리와 맞춰 다시 이렇게 좀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월세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세가 지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아지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 결국은 좀 집값이 그만큼 고평가된 집값이 조금은 이제 평균으로 좀 어느 정도 회귀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집을 사진 않지만 전세가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보면은 딱 2006년에 전세가율 그때 2006년에 서울 집값이 제일 피크일 때 그때 강남구에서 제일 비쌌던 도곡 렉슬 뭐 이런 데가 전세가율이 33%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15억인데 전세가 5억. 그때 당시 그렇게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야 전세가율이 33%도 가네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이게 한 80%까지 전세가율이 7, 80%까지 올랐었죠. 그 80%까지 올랐던 전세가율이 지금 다시 30%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서울 집값이 제일 과거 피크였었던 때의 전세가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로 보나 이런 임대 수익률로 보나 너무 약간 피크에 쌓이는 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런 와중에 금리가 오르는 거는 항상 약세장을 촉발하는 그런 재료가 좀 됐었다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그것을 계속 묶어놓을 기간 그러니까 뭐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묶어놓은 게 한 2달 그렇죠. 이제 한 최소한 1년은 묶어놔야 기대 심리가 집값은 이제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형성이 된다. 길면 2년. 뭐 물론 뭐 이게 반드시 그게 토지가 꼭 그만큼 길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긴 한데 뭐 아마도
또 좀 진정되는 기미가 있으면 서서히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죠. 이제 집값이 약세인 곳들부터 아하. 해제는 해 그죠. 뭐 나가겠죠. 강북도 풀겠죠. 네네네. 강남 제일 예. 풀어도 네. 맨 마지막에 풀거나 혹은 안 풀거나. 네. 이럴 수도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토지를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또 기대 심리, 사람의 심리를 또 이제 그럼 정부는 이제 집값을 잡을 촉발시키죠 또. 네, 또 뭐 그럴 의지가 없고 봐라 또 선거 걱정되니까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의적인 해석들을 해가면서 또 이제 지금도 비싸지만 계속 사세요. 막 이 내러티브가 강하게 또 살아나겠죠. 수도 있고요. 네. 역시 그래서 지금 현상도 짚어봤고요. 또 기대 심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 지도를 띄우시면 이거는 그냥 의미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뭐 코멘트 하고 싶은 건데 어디 대단지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단지들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 이전만 해도 마포구 최고의 부촌이 상암동이었었거든요. 10년도 이전. 오, 그래요? 네, 까지는. 왜냐면은 마포구에서 당시 지금 핫한 동마포 이쪽은 다 빌라 위주였지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그나마 마포구에서 이렇게 정돈되게 잘 있던 데가 여기 상암동이었었고 거기다가 당시에 상암동은 이제 방송국이나 좋은 기업들이 그쵸. 다 글로 간다. 뭐 100층 넘는 빌딩도 세운다. 막 이런 이제 개발 계획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암동이 마포구에선 제일 이제 집값이 비싼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2009년 요때 집값인 8억 3천이 지금의 그때 당시에 잠실 파크리오랑 유사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상암동이 지금 딱 마포 성동 강동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3구는 못 가지만 그 다음 이제 으로서 대안으로서 어떤 핫한 그리고 그때도 상암동이 비싼 이유가 역시나 또 공급이 신축은 없다 서울은. 그러니까 이런 신축 그렇죠. 이건 신축인데 예. 하지만 2010년대에 보시면 이 동마포 쪽에 신축이 계속 아름아름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상암동은 보시면 그때 2009년에 8억 3천에 샀으면 지금 이제 16년 사이에 6억 올라서 연평균 3.4% 오른 셈이거든요. 연평균 3.4% 올랐다는 게 서울 집값이 그것도 그 당시 제일 뭔가 핫했던 그것도 어디 이상한 데도 아니고 마포구에 핫했던 곳이 어찌 보면 비쌀 때 사버리면은 이렇게 그 장기 수익률이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동일한 논리인 서울은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신축을 하는 게 불패다. 뭐 이런 그 논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암동이 그러면 왜 밀려났냐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마포나 이런 좀 더 교통이 좋은 데들에 신축이 자꾸만 생겨나니까 이 수요가 이제 자꾸 밀린 거죠. 그런 반면에 얘들은 신축인데 여기는 구축이 점점 돼가니까 뭔가 이 강남은 못 가는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점점 선택지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서도 멀어지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 상승률도 저렇게 둔화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급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한남동, 노량진, 뭐 방배동, 뭐 지금 반포도 한창 그렇고 새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지금의 마포, 성동, 강동보다 절대로 입지가 떨어진 데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곳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포심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가스라이팅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건설업을 오랫동안 이게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서울은 모든 건설사가 다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공급이 지원되는 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이 어떤 조합원들의 이런 것들로 인해 지원된 거지 그냥 건설사가 뭔가 사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에다가 지금 대단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처럼 서울은 건설사들한테 항상 노다지 같은 곳이라 항상 너무나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래서 공급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신축이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 서울이 공급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일은 또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제 규제라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정책적으로 당연히 고민은 뭐 할 하겠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뭐 그런 거를 풀고 참 이게 서울한테의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를 해버리면은 이게 처음에는 멸시를 시키고 그분들을 이주하는 데서 또 이주 보상비가 나가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아. 전세가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잡겠답시고 단기에는 집값을 오히려 부스트하는 그런 정책이 돼버릴 수 돼버리는 있고.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집값이 안정적일 때 더 아, 할수 활발하게 있는 카드. 진행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써야 할 방법이기도 정책에도 이제 하죠. 순서가 있다. 이런 어느 거죠. 정도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정부가 뭐 시장에 뭐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만 두꺼비 집은 내려놨고 네. 그 네. 이후에 어떻게 이제 촛불을 밝혀가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과연 이제 하락 침체장을 얼마나 용인하고 그 불만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비난과 불만을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기에 좀 그게 달려있다. 네. 키포인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오늘 진짜 금리, 뭐 환율, 부동산까지 네.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많이 너무 배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라이프 자산 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